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2년 반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됐지만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 속에 코스피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가 공개된 뒤 사과의 뜻을 밝히며 조기 진파에 나섰지만 당내 파장은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함께 누가 본선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정책 등에 대해 위험한 시도를 할 경우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거라고 강하게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이 새 정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관계에 파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8천여 명으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위중증 환자가 200명에 육박하며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거리 두기는 없다며 유증상자에게는 휴가를,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권고하는 자율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공약 개발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여가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부처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달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극약 처방을 단행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일단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한미 간의 금리도 역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겁니다. The labor market is extremely tight. And inflation is much too high.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3/4 percentage point. 이로써 연초만 해도 제로금리였던 미국 금리는 2.25%에서 2.5%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연준은 지나치게 높은 물가를 금리 인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4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나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겁니다. It is essential that we bring inflation down to our 2% goal if we are to have a sustained period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that benefit all.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파월 의장은 현 상황이 경기 침체가 아니고 앞으로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일자리 시장을 근거로 들며 추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례 없는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이후에도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상 속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t likely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while we assess how our cumulative policy adjustments are affecting the economy and inflation.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4%포인트 급등하는 등 일제히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는 2년 반 만에 역전됐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이 예상했던 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30선 위로 올라왔고 현재는 2440선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0.85% 오르면서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는데요.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빠른 금리 인상에도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환율은 어제보다 7.3원 내린 달러당 1,306원의 거래를 시작해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이런 움직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회의를 열었죠. 네, 한미 금리가 역전돼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나온다는 점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순유입된 적이 있었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정권 투자 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 유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서도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금융시장이 과도한 쏠림 현상을 보일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도 별도로 회의를 열고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자본 유출입과 환율 등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났는데 이준석 대표야말로 양두구육에 망발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내부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두고 국민의힘 내용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로 친윤계를 비판하자 이번에는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YTN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야말로 양두구육이라며 자기 잘못을 남에게 덮어 씌우려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군가는 짚어줘야죠. 왜 남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무엇이 여의도의 양두구육이 개가 득실거린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온갖 그냥 독설을 쏟아부으면서 겉으로 본인이 당 대표의 직에 있으면서 당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그것이 여의도라고 동칭을 했기 때문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싸잡아서 정치하는 분들을 전부 이 개로 비하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망발이죠. 혹시 그 다른 의원분들도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해온 민들레 모임 간사이기도 한 이철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2030 세대들의 발목을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SNS에 이준석 대표가 혹세 무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이철규 의원은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을 언급한 문자에 대해선 당원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으로 본다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것은 당원 우리 당에 이 몸담은 당원 대다수가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당원들의 이 생각을 대변해주신 겁니다. 이 대표도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YTN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민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자 한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됐다며 이 의원이 그간 고생했지만 덜 유명해 조급한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되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28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오늘 오후 예비 경선을 치릅니다. 특히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당대표 후보 2명이 누가 될지가 관심인데요.
97세대 단일화 제안도 있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무엇보다 친명 대 반명 전선의 우세 여부도 오늘 컷오프 결과에 따라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당대회 본무대에 오를 후보들은 오늘 오후 6시쯤 발표됩니다. 네,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공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경찰대 개혁 발언에 대해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며 졸렬하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등 강력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부 독재 시절에나 비견될 만한 폭압과 비민주적 처사로 국정 혼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법적인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치경찰을 규탄하는 초선 의원 성명을 냈던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은 부패하고 공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대통령실의 경찰에 대한 통제 기능은 오히려 양성적이고 오히려 적법하게 좀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당장 다음 달 2일 경찰국 설치 시행령이 시행되는 만큼 여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뜻을 모으기 위해 예정했던 경찰 내부 회의들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단 행동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분위기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 이어졌던 경찰직장협의회 간부들의 1인 시위는 오늘부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다만 보수단체가 모여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을 비판하고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부끼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파만파 번지던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은 조금 잦아든 모습인데요. 오는 30일 예고됐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취소된 데 이어 파출소장과 지구대장 위주로 100명 미만의 소규모 회의를 예고했던 류근창 경감도 행사를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류 경감은 오늘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행사 진행 시 참석자 공개로 인한 피해와 내부 갈라치기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체 경찰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경감 역시 제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국회 입법적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 청원에는 벌써 40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선 경찰의 분노와 반발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회의 자진 철회를 밝힌 경찰 내부망 게시글 아래에는 신의를 저버렸다, 무책임하다는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요. 경찰 내부망에 새로 생긴 후보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도 경찰국 철회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방경찰청에서 간담회를 열며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그송원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한 정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남한이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고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초 전국 노병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당일에 나왔군요. 네, 어제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날입니다. 전날 열린 전국 노병대회엔 등장하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승절 기념행사엔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8일 이후 19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남한의 새 정권이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제창하며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고 허세를 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정권과 군부가 군사적으로 북한과 맞서볼 궁리를 하고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런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거고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핵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전쟁 억제력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 적대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사상과 무장으로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취임 이후 북한은 주로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방전에 전면에 직접 나선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도 없이 거론한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은 통상 남한의 대통령을 언급할 때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보단 남조선 당국자나 집권자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우회로를 택하지 않음으로써 강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동안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또 당장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 예고된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지속하고 7차 핵실험에 나설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김 위원장의 위협이 새로운 게 아니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여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삼축 체계를 강화해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공약 개발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여가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가부 장차관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검찰은 새롭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압수수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부 서울청사의 여성가족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부서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여가부의 다른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여한 여가부 공약 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지난해 7월 차관 주재 회의를 열고 민주당 정책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한 달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김경선 당시 여가부 차관과 실무 담당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영애 전 장관 등을 별도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국회에 있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월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경선 전 차관과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다시 관련 부처 압수수색을 하는 건 이례적인 수순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면 새롭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여가부의 다른 부처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정부 각 부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스타벅스가 증정품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소식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와 관련해 오늘 사과와 함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면서 스타벅스가 뒤늦게 공식 입장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스타벅스 측은 오늘 이벤트로 고객들에게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직 입장을 정리 중이라 정확한 입장 발표 시간은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별도의 기자회견 등은 열리지 않고 취재진에게 서면으로 공식 입장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표명과 함께 대응 방안 등이 담길 거라 말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가방의 포르말데이드 측정 실험 결과도 함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스타벅스에서는 서머 캐리백이라는 이름을 붙여 한정판 가방을 행사용으로 소비자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신제품을 포함해 음료 17잔을 마신 뒤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도장을 다 모으면 가질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에 해당 가방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YTN 취재팀이 이달 초 관련 제보를 입수해 국가공인연구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스타벅스 측이 이미 성분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알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연구소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판단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이번 사태를 대응하면서 스타벅스가 좀 논란이 됐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벅스는 가방에서 포르말데히드 성분이 검출됐던 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달 초 가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가방 납품업체를 통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납품업체는 여러 곳에 검사를 의뢰했고 YTN 취재진이 접촉했던 연구소도 그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이벤트 진행 도중 연구소 검사 결과가 속속 도착했고 이벤트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엔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최종 시험 결과도 스타벅스 측에 통보됐습니다. 문제는 스타벅스가 문제를 인지한 시점과 조치한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스타벅스는 발암물질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23일에야 가방을 음료로 교환해주겠다며 조치에 나섰는데요.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다 논란이 커지자 10여일 만에 부랴부랴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 측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명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8,384명입니다. 어제보다 11,0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4배, 2주 전보다는 2.25배 증가하는 데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느는 더블링 현상은 완화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 3주 정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재유행 확산세를 고려할 때 다음 주 초쯤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규 환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87,959명, 해외 유입 사례가 425명입니다. 특히 해외 유입 건수는 지난달 입국자 격리 면제와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입국자 수가 크게 늘고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감염돼 돌아오는 사례도 많아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9명 늘어나 200명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5월 28일 이후 62일 만에 최다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21일 107명으로 40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일주일 만에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지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5명 나왔고요. 치명률은 0.13%를 유지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7%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고 재택치료 환자는 42만 9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2만 4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가 자율 방역 방안을 발표하면서 10대들이 많이 몰리는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 권고인데다 학원은 물론 학생들도 원격 수업에 부정적이라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격 수업 전환은 학생들부터 부정적입니다. 수시 시즌에 돌입했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다가오고 있어 불안감이 큰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원격 수업을 해봤는데 뭔가 이런 강제성이 떨어져서 이런 9월 모의고사 앞둔 중요한 시기에 좀 집중도가 떨어져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약간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는 건데 원격 수업하면 혼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막 방학 특강을 시작한 학원들도 논의도 없이 갑자기 나온 원격 수업 권고에 불만입니다. 방학 동안에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프라인 수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원격 수업으로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원격 수업은 선호도가 낮아 학생들이 학원을 떠나기 쉽고 한 번 발길을 돌린 뒤엔 다시 끌어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격 위험을 무릅쓰고 원격 수업으로 바꾸는 학원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경기장 등에 내려진 마스크 착용 권고도 효과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걸 허용하면서 새삼 마스크 착용만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결국 이번 자율방역 대책은 공개적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뿐인 당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한낮에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는 34도까지 치솟는 등 무척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과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현재 먼 남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북서진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쯤 제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을 향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며칠 전 도로 한복판에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달리던 자동차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의 맨홀 뚜껑은 이전에도 도로로 튀어 올랐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맨홀에는 뚜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모호하다고 합니다. 제보는 Y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주행 중인 자동차 바로 앞에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더니 이내 차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자동차가 밟고 지나간 맨홀 뚜껑은 승용차 앞유리 정도 높이까지 솟아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위험천만한 순간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어 추가 사고는 피했지만 맨홀 뚜껑을 밟은 차량은 뒷바퀴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지고 바퀴 일부가 깨졌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처음 느껴보는 충격이었고 소리가 뭐 대포 터지는 소리 같았는데 갑자기 차가 흔들리고 그리고 섰어요 가다가. 문제의 맨홀 뚜껑은 사고 전날에도 도로 위로 튀어나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바로 맨홀 뚜껑을 덮는 조치가 이뤄졌지만 하루 만에 다시 불쑥 튀어 올라온 겁니다. 주변 목격자들은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제자리에 끼운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오토바이 타신 분이 지나가시면서 어제 저녁에 저 뚜껑이 반대쪽 차선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해서 그거를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고 현장입니다. 맨홀 뚜껑이 반복해서 빠지자 이렇게 아예 구멍을 메워버렸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있던 건 수도사업소의 지름 31.8cm짜리 제수밸브 보호용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실제 맨홀에는 제수밸브가 아니라 엉뚱한 장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 관계자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일 뿐 무슨 장비인지 왜 맨홀 뚜껑과 다른 시설물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도사업소 거고 그 내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좀 빨리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뭐 배상 문제도 그렇고. 수도사업소는 대형 차량이 밟고 지나간 진동 때문에 맨홀 뚜껑이 위로 튀어나온 것 같다며 배상 절차와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맨홀 뚜껑 외에 맨홀과 장비까지 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이 맞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보존해야 될 시설물 같으면은 더 이상 저런 사고가 이제 안 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조만간 사고가 난 지점을 파내 장비의 관리 기관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수도, 가스, 통신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나 거리에 설치된 맨홀은 서울 지역에서만 27만 개에 달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의 원톱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현직 대표가 당내 징계를 받는 전에 없는 혼란 속에도 중심을 잘 잡는 것 같았는데 문자 메시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빌미를 주었고 당내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는 양상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서 사안이 더 무겁습니다. 임기 4개월 만에 수차례 실수와 사과가 반복되면서 권성동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심지어는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저희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또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채용 문제 관련해서 좀 표현에 대해서 SNS 통해 사과하셨는데요. SNS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님, 여당이 설명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고정이라 예. 저는 빠질 수도 없고 네. 오늘 프로에 뭐 어렵습니다. 리더십 얘기가 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어려운 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리위에서요. 우리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지금 비대위로 갈 수가 없는 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거는 윤리 결정은 이준석 대표가 6개월 후에 돌아온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형해화시키는, 예를 들면 비대위를 가면 마치 이준석 대표를 제명한 효과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사실은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당원 당규를 다 검토를 했었거든요. 예. 그날 윤리 결정된 그날 오후에 예. 그 사무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직무대행 체제 말고는 사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당원 당규에 대한 분석을 떠나서 그러면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이제 실수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걸 피하려고 다른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나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거의 100% 받아들여진다고 법률가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률가들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냥 어떤 판사가 당 대표를 선정하는 그런 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든 권선동 원내대표를 다 힘을 모아서 도와야 된다고 했던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법률가이면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비양심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튼 그 권선동 원내대표가 많이 흔들거리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더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리더십 문제, 입지의 문제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원내 대표의 일도 하고 있고 당 대표 직무대행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업무가 과중되는 느낌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권성동 대표가 자질 부족이라는 평가를 동료들로부터 많이 받거든요. 상대당이지만 이제 의원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모자를 2개나 썼고 그 네. 모자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라고 이제 정 의원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법률보다도 정치적 판단이 지금은 더 앞서야 되고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뭐 대형 사고를 연달아서 쳤다고 그러면은요, 이건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그 결론을 만방에 보여준 거예요. 예.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이 모자 하나는 벗어놓을게요 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죠. 예. 그러면 뭐 대행할 사람은 이 큰 당이 없겠습니까? 대행할 사람 많아요. 그래서 대행하고요. 일종의 비대위 비슷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6개월 뒤에 그때 이제 롱타임 노시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실수한 것만 봐도 맨 처음에 검수완박 합의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국힘당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실책이었고요. 두 번째로 했었던 이 사적 채용 문제도 사적 채용 문제를 놓고 한 서너 가지의 말 실수가 그날 짧은 기자회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엄청나게 큰 거고요. 예. 이번에 그 문자 메시지는 다탄두 미사일로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요. 예.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타격했죠. 권성동 대표 타격했죠. 윤핵관 타격했죠. 당 타격했죠. 그래서 5군데가 초토화된 겁니다. 이 정도 대형 사고를 치고 나 모자 2개 계속 쓰고 있을래 그러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어쨌든 권성동 직무대행도 생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이제 자리를 내놓는 게 그 원내대표 자리를 내놓는 건 그렇게 지금 되는 물어보시는 거 건죠? 예. 뭘 어떤 부분을 대행을 물어보시는 내려놓는다는 건 좀 그것도 가능합니까? 대행만 안 하겠다. 그럼 나 원내대표만 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사실 우리 이제 제가 혼란스러울 때는요. 사실 정치적 견해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정치적 견해 중에 하나를 만약에 따르면 당원 당규에 없는 그걸 따른다면 만약에 100%가 아닌 한 아니면 90% 정도가 아닌 한 사실 반발 세력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원 당규를 보고 갈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지금 이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나마 나침판이 될 수 있고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사실은 이게 품어안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원내대표를 그만두시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걸까요? 라고 제가 먼저 질문을 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는 하시고 예. 그러면 이 직무대행 체제를 다른 사람을 빌어서 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당원 당규를 또 검토해 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집권 여당의 행보로 대행의 대행으로 가기에는 그거 나름대로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한다면 그거에 따른 또 혼란은 이거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권선동 원내대표의 지금 직무대행 체제를 바꿀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까지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내 갈등이 어쨌든 지금 계속 다시 불씨가 붙는 것 같거든요. 이철규 의원 저희가 오늘 아침에 만나서 인터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대표는 참아야 됩니다. 예, 어떤 상황이 돼도 지금 아무튼 그 징계 받고 있는 그 당원권 정지 6개월 물론 본인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당에서 그렇게 윤리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당 대표인 건 맞죠. 정지가 된 당 대표죠.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아닐 수도 있고 당 대표일 수도 있는 거죠. 직무는 안 하는 당 대표니까 사실 당 대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면 또 당 대표인 거예요. 예. 지금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참아야죠. 예. 예. 근데 이철규 의원 얘기 중에 당에서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도 참아야 됩니까? 그 예. 얘기를 듣고도 참아야 되냐고요? 참아야죠.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당대표는 당의 어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상황이 돼도 일단은 참아야 됩니다. 당의 어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네. 참아야 한다.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요. 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대표의 성격상으로. 근데 뭐 전략적으로는 이 대표 가만히 있어도 이미 이긴 거 아닌가요? 이미 이 대표가 승리했습니다. 정밀 타격으로 예. 아까 말씀드린 5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 관련된 이 3군데가 다 정밀 타격으로 당했고요. 일단 이게 좀 회복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짧은 문자지만은 쌍기역 하나까지 다 주옥 같은 멘트들이고 버릴 글자가 하나도 없는 저건 아마 최근의 정치 현실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직설적인 메시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미 이긴 겁니다. 예. 이미 이겼고 지금까지 루머로 돌아다녔던 여러 가지 얘기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갈등, 윤핵관과 이 대표의 갈등 그리고 이 징계의 경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대충 그렇고 맞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예. 지금 이 대표로서는 지금 손대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풀어낸 거나 마찬가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표가 여기다 말을 보태도 그렇고 안 보태도 그렇고 지금 이미 이 대표는 우위에 섰다고 판단됩니다. 뭐 실제로 이게 뭐 악재는 아니다. 이 대표에게 있어서 악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관련된 녹취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과 권대행의 대화를 좀 감싸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가 될 텐데요.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제는 민생을 얘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것 같고요. 지금 다 난감할 것 같아요. 예. 뭐 대통령실만 난감한 건 아니니까요. 그 홍준표 대표께서 저는 누구를 감싸고 뭐 안 감싸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이 상황을 그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저는 그 멘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우리 내부에서 그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가 아닐까. 예, 그렇게 그냥 느껴집니다. 예, 뭐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고요. 의원님,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지지도도 그렇고요.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합세 비슷하게 이제 33을 전후해 가지고 쭉 이어져 오는데 이게 반영이 되면은 32, 3이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가 다 당했지만 아마 제일 크게 저는 폭격을 당한 거 이게 지금 우군 폭격이잖아요. 프렌드리 파이어인데 이거 프렌드리 파이어는 원래 예측을 못한 거예요. 원래 프렌드리 파이어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프렌드리 파이어로 제일 당한 사람은 치명상을 당한 사람은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은 그 사이에 글쎄 뭐 무능하고 그렇긴 하지만 대인배잖아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대인배 이미지를 치명적으로 당했고 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여당에 대한 생각, 정치에 대한 생각 뭐 그리고 이 대표와의 갈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미지와 그 어떤 관념이라고 그럴까요?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온 국민 앞에 까발려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제일 큰 희생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에는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예. 이것이 반영이 되면 30%도 좀 위태로울 수 있다. 흔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경란을 어떻게 겨우 지금 마무리는 안 됐지만 무마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 덮이면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 특히나 궁금한 여론이 2030 특히 젊은 남성층의 그 마음이거든요. 실제로 좀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어떠십니까?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2030은 되게 똑똑해요. 우리하고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랑은 좀 다르거든요. 저도 20대 남자 아이 둘을 키운 엄마기 때문에 지금 20대거든요. 확실히 다릅니다. 예. 그리고 자기 주장도 되게 강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 손익 계산도 아주 정확한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그럼 보세요. 그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2030도 다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하고 별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30대 당대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또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2030이. 똑똑하기 때문에 분리시킨다니까요. 그랬을 때 제가 늘 했지만 우리는 보수 정당은 세대 포이론이 맞습니다. 60대 이상, 그다음에 2030이 우리와 함께 가야만이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을 잘 보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과연 2030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사실 많이 두렵고 좀 어려운 지점입니다. 네. 다음 주 2030 얘기 나왔으니 한마디 보태자면 맨 마지막에 그 강 씨라는 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의 지금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적 체험 가지고 대통령실 구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였잖아요. 근데 그 강 씨가 이제 이 강 씨로 확인이 지금 거의 된 거예요. 되면은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태극기 부대급의 사람들로 채워졌단 말이냐. 지난번에 유튜브 하던 안 씨의 누나 문제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인배 이미지의 타격에 의해서 대통령의 자질론, 도대체 대통령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2030 세대한테 주는 영향이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가 이준석 대표한테는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태경 의원이 했네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된 과정도 소위 문핵관들하고 투쟁 과정 아닌가요? 문재인 핵심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하고 치열하고 굉장히 강한 격렬한 그런 갈등, 투쟁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정치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경찰 수사도 그래요. 경찰 수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구석이 있으면 압력이 있었다. 딱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찰 수사나 지금 기소 문제도 뭐 당연히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도 근거가 충분치 않은 이런 무리한 기소는 못할 겁니다. 네, 사실 대선 운동할 때는 이제 후보가 뭐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하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 생각은요. 그 이번에 그 경찰 수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 이준석 대표하고 극비리에 만나시길 원해요. 극비리예요? 좀 공개로 만나면 안 될까요? 공개로 안 만나고 극비리에 좀 만나셔서 그 이제 그래도 원팀으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 오해 없이 서로 하는 거잖아요. 다시 믿음이 만약에 깨졌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야 된다. 왜냐? 당과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두 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극비리에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왜냐하면 했으면 한다. 극비리 아니면 또 언론이 얘기하고 또 문제는 그 옆에 또 반대하시는 분이 만나지 말라 또 이러시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주 극비리에 누구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점은 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으로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전 의원님은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뭐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이번에 울릉도 갔다 오면서도 언론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극비리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 대표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울릉도에서 내리는 그 항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오늘 또 엄청나게 많은 안주거리를 제공했을 것이고 그게 사태 진전에
별로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사일런스 모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대표로서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경찰 수사가 제일 크죠. 예. 그러니까 경찰 수사 지켜보고 극비리에 만나건 공개리에 만나건 윤 대통령과의 화해 제스처는 필요하죠. 그래도 아마 지금 속마음은 너무 많이 상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상해서 이걸 다시 봐, 안 봐,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러나 뭐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좀 면벽 수양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께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강기훈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입니까? 사실은 지금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 확인을 못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강기훈이라는 분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그분인지, 대통령실에? 네. 그 다음에 그 권선동 원내대표 그 문자에 나와 있는 그분인지, 예. 이게 사실 이 세 박자가 다 맞는 건지를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들리는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면 거의 같은 인물이라고 지금 나오고는 예. 있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황교안 대표 때 지난 시절에 그 말하자면 우파 예. 쪽에 이제 청년들이 그 당을 좀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그 대표를 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사실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모르는데 그분이 그분인지는 아직 확인이 좀 안 됐습니다. 예, 일단 확인은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극우 성향이 강한 정당의 대표 이력이 있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그 같은 인물이라면 그런 사람이 여기서 또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논란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또 이거 개인적 생각인데요. 그 황교안 대표 때는 저도 사실 단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장면만 보면 저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어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근데 사실은 원래 정미경은 되게 합리적이고 나름 객관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친구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투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은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신전 의원님 첨언하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실 구성 그리고 옆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주변에 어른거리는 사람들 문제가 지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요. 이건 분명히 빙산의 일각이고요. 굉장히 많은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추측이 돼요.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 구성 그리고 인적인 하여튼 뭔가 충원해서 대단히 첫 단추부터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 사인이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MB 쪽 때 그 당시 일했던 분들이 요소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에서도 흔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 강씨 문제도 그 일환으로 보이고요. 예. 이 문제를 또 아이고 뭐 그냥 넘어가지 어쩌고 하면은 아마 반드시 후과를 치르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의 아들이 그 대통령 취임식에 VIP석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그 증거예요. 아이 설마 알겠어? 근데 설마가 지금 사람 잡은 경우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아이 누가 알겠어? 설마 이렇게 안이하게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 특히 사람을 쓰는 문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윤 정부에서 대단히 큰 문제다라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겁니다. 예. 이거 대처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국 설치 공방에 이어서 경찰대 개편 논란이 또 다른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관련된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인간될 수 있다는 어떤 시험이나 뭐 그런 거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이 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스타트 라인은 시험을 봐서 경위로부터 임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이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대 기능을 어떻게 이제 효율화하고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는 보다 큰 담론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 출발선상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가 우수한 자원을 확보해서 경찰 조직의 어떤 코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주축을 형성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7급 이런 걸 얘기를 한다면은 한 검사는 왜 3, 4급에 임용하느냐 그 육해공군 3, 4관학교는 왜 소위를 임관하느냐 이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말이 거죠. 안 맞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행안부 장관이란 분이 경찰대에 대한 무슨 그 보복 감정에 휩싸이였는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뭐 이분의 최근에 그 발언을 보면 쿠데타가 어쩌고 경찰대 7급이 어쩌고 하면서 뭔가 이 감정적인 경찰에 대한 보복 감정에 휩싸인 분 같거든요. 네, 경찰대 개편 관련해서 두 분의 생각 차례로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 황운하 의원은요,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경찰로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 청와대에 하명 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사실은 그 경찰 독립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경찰대는 처음에 그 취지하고는 다르게 거의 경찰 내부에서 특권 계층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경찰대 폐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건 국민을 위해서 이제는 경찰대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요즘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경찰에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제는 굳이 경찰대를 둘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사법시험 얘기를 하시는데 3급 얘기하시잖아요. 사법시험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 3급을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 경찰도 그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 그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3급으로.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재판을 할 때 그 재판 받는 분들이요. 판사나 검사가 자기보다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재판 결과에 승복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사법시험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보게 해서 통과시켜서 그거를 신뢰를 하게 믿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망가지면은요 그 분쟁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찰대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과 방식과 의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맨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이 경찰대학교 폐지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그 당시에 이철성 청장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가져온 게 엉뚱한 걸 가져왔어요. 편입학을 허용하겠다. 순경 출신들하고 대학교 재학생들한테. 그래서 이건 폐지안이 아니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요. 경찰이 강건해지고 권력이 세지면서 잘못하면은 경찰이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는 충분히 있고요. 이제는 인재를 확 늘려가지고 좋은 인재를 뽑는 쪽으로 경찰이 문호를 개방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경찰대학의 효용은 사실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달 연속으로 단행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각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행 1.5에서 1.75% 수준에서 2.25에서 2.5%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며 2%대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준이 두 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미 기준금리는 2년 반 만에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과 그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을 두고 국내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정책 금리 역전으로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오히려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펀더멘털을 넘어 과도한 쏠림 현상을 보일 경우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하였던 금융부문 시장 안정 조치들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의 유동성과 발동 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군의 8,200톤급 첫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진수식 축사에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축하했습니다. 이어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춘 국가 전략자산으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공약 개발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여가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여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일선 경찰들이 오는 30일 추진하던 14만 전체 경찰회의에 이어 파출소장과 지구대장을 대상으로 한 소모임도 전면 연기됐습니다.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류근창 경감은 오늘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는 30일 100명 미만 규모로 소모임 회의를 열기로 했던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경감은 행사 진행 시 참석자 공개로 인한 피해와 내부 갈라치기가 예상된다면서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걸 미리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소식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늘 사과와 함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가 뒤늦게 공식 입장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스타벅스 측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를 마치는 대로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표명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가방의 포르말데히드 측정 실험 결과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별도 기자회견 등은 열리지 않고 취재진에게 서면으로 공식 입장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스타벅스가 이벤트로 제공한 가방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된 건데 저희 취재 과정에서 이게 스타벅스 측이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난 거죠? 네, 앞서 스타벅스에서는 서버 캐리백이라는 이름을 붙여 한정판 가방을 행사용으로 소비자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신제품을 포함해 음료 17잔을 마신 뒤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도장을 다 모으면 가질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가방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YTN 취재팀이 이달 초 관련 제보를 입수해 국가공인연구소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스타벅스 측이 이미 성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알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연구소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판단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이번 사태에 대한 스타벅스의 안일한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벅스는 가방에서 포르말데히드 성분이 검출됐던 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달 초 가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가방 납품업체를 통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납품업체는 여러 곳에 검사를 의뢰했고 YTN 취재진이 접촉했던 연구소도 그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이벤트 진행 도중 연구소 검사 결과가 속속 도착했고 이벤트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엔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최종 시험 결과도 스타벅스 측에 통보됐습니다. 문제는 스타벅스가 문제를 인지한 시점과 조치한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스타벅스는 발암물질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23일에야 가방을 음료로 교환해주겠다며 조치에 나섰는데요.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다 논란이 커지자 10여일 만에 부랴부랴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 측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항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가공인 인증기관도 검증에 나섰다고요? 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의 제품 설계나 표시 사항에 관한 자료, 유통규모, 재산상의 피해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제공된 가방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제 유해성이 드러났을 때 마땅히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를 보면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가방 같은 액세서리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방을 매일 사용하는 품목이 아닌 거로 보고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도 고민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준 개선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취재기자 전해드린 대로 스타벅스가 증정품으로 제공한 가방에 발암물질이 나온 걸 알고도 행사를 강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대응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게 무려 17잔을 마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워낙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고 또 그걸 이용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증정품 이상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타벅스의 그 격조 있는 커피 문화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7잔을 마셔야 이 증정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17잔은 2주일이 넘게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거고요. 액수로도 7만 원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여러 잔을 마셔야 되는데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된 건데 문제는 스타벅스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왜 알리지 않았던 걸까요? 일단 그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포름알데히드는 이 냄새가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증상이 그 두통과 그다음에 인후통 또 알레르기 같은 호흡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장기간 이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독성 물질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의 피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행사는 5월 30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굉장히 가벼이 여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서 기업들은 그 민감성을 소비자보다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거 알았으면 행사를 좀 연기하는 방안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업에 혹은 상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주 즉각적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기업에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감수성,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한
건강에 대한 위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내놓은 대책도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대책이요. 그 음료 3잔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 가방을 받으려면 음료 17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3잔이라는 게 음료 17잔에 20%도 되지 않는 거죠. 소비자에게 이 가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은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냥 너무 야박하게 이렇게 교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존중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스타벅스 해명 중에 하나가요. 이게 의류나 침구류는 관련 기준이 있지만 가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은 어기지 않았다 이런 해명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법이라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법으로 규정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위해 정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타벅스 정도 되는 인류 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법에 없다 하더라도 환경을 고려해서 위해 물질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가방을 출시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선도적인 인류 기업의 자세가 아니다. 법을 들먹이는 건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중에 이제 스타벅스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대응이 나와야 소비자들의 이 반발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소비자들이 17잔 마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그게 7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스타벅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이 가방을 받은 건데 결국은 이 가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화학약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에 축적이 되면 이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 혹은 또 배신감 이런 것들을 보상할 정도의 충분한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사실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한 다음에 뭐 스타벅스다 뭐 이런 조롱까지 있더라고요. 뭐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고객에 대한 이런 서비스가 좀 논란이 계속되면 이미지 회복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전통 문화도 좋아하지만 또 다양한 서구 문화를 접하는 것도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도 이 다양한 서구 문화에 높은 격조 있는 커피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스타벅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 경영이 이루어질까 그러한 이제 우려에서 스타벅스라는 그러한 용어들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식 입장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남해에서 올라오고 있는 열대 저압부가 내일쯤 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주말 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올여름 우리나라 부근으로 올라오는 첫 태풍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최소한 제주도와 남해안까지는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태풍이 아닌 태풍 전 단계 열대 저압부 상태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 세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내일 새벽쯤 제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로와 앞으로의 강도는 무척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남쪽 바다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수치 모델이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모사하고 있는 만큼 경계가 필요합니다. 네, 내일 태풍으로 발달해서 현재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어느 지역에 영향을 좀 많이 주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주도와 그 부근 해상이 태풍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주말과 휴일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남해로 향하는 분들은 태풍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와 달리 내륙은 더 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고 오기 때문인데요. 비바람이 부는 제주도와 남해안이 아닌 내륙에 이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내일부터는 폭염경보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열대야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오늘 법정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의 제3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전두환 씨 생전에 추징금을 집행하려고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망한 만큼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지만 압류 처분 당시 해당 부동산이 전 씨의 비자금으로 마련된 불법 재산이었다고 본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과 집회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병원이 저지른 부당 노동행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고 근로 제공 장소에서의 조합 활동이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법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파리 오페라 발레 박세은이 최고 무용수인 에투알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무대에 섰습니다. 우아하고 섬세하며 극적인 요소가 빼어난 프랑스 발레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가볍고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몸짓. 지난해 한국인으로서는 물론 동양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에 오른 박세은입니다. 에투알은 프랑스 말로 별이라는 뜻인데 발레란 최고 댄서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단원 150여 명 가운데 15명 내외만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입니다. 이제 에투알이 되고 나서 제 자리에서 춤을 추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도 그냥 온전히 몰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춤도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보이는 무대는 그동안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공연했던 대표작들의 하이라이트를 모은 갈라쇼입니다. 동료 에투알 등 파리 오페라 발레의 대표적인 무용수들이 합류해 파드대로 불리는 이무 위주로 공연을 펼칩니다. 박세은은 고도의 테크닉으로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과 인더나잇 두 작품에 출연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파리 오페라의 그 가장 강점인 레파토리, 최대한 많은 레파토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강점을 너무 살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꼭 너무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파리 오페라 발레 최정상의 별이 되기까지 10년, 그리고 남은 시간도 10년. 그동안 클래식 위주로 활동해 왔지만 앞으로는 현대적 작품에도 도전하고 싶다며 에투알이 목표의 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길이 열렸고 기회가 왔고 앞으로도 저는 제 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고 관객들과 최대한 많은 것들을 대화를 하고 싶고. YTN 신웅진입니다.
다음 달 3일 발사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가 이틀 연기될 걸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 용역 업체인 스페이스X사가 펠콘 9 발사체에 대한 비행전 점검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발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현재 스페이스X사는 우리 시각 8월 5일 아침 8시 8분으로 다누리의 발사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5도까지 올랐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니까요. 오후에 야외 활동하신다면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저처럼 그늘을 찾아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어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충남 남부와 호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전과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도 33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 남해상에서 열대저하부가 북서진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쯤 제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을 향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아직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